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다시 의결해달라고 요구하는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취임 이후 5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데요. 유족들은 용산 대통령실까지 법안 수용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이어가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이승배 기자입니다. 다음 달 3일 공포 여부 결정 시한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2요구안, 즉 거부안이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릅니다.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됐고 특별조사위가 야당 편향적으로 꾸려질 수 있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고 본 겁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힘을 실은 만큼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취임 이후 5번째 거부권입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유도해서 제2요구권 행사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또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 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부정적 여론 역시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정부 차원의 신속한 배상을 진행하는 방안 등이 우선 검토되고 있습니다.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공간 마련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족이 바라는 건 거부권 행사와 지원책이 아니라 특별법을 하루빨리 공포해 진실을 규명하는 거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진실하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죽음에 한 초의 역도 남기지 않도록 원인과 진실의 규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절실한 마음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음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야당도 윤 대통령이 민심을 거역하고 또다시 거부권을 쓴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가슴에 상처를 2번, 3번 후벼 파더니 이제는 진상규명마저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마십시오. 윤 대통령이 법안의 제의를 요구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언제까지 투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쌍특검법과 함께 쟁점 법안의 재표결 시점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충북 진천 국도를 달리던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실려있던 유리가 깨져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있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에 투명한 알갱이가 뒤덮였습니다. 경찰과 소방관들이 알갱이를 퍼내느라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화물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나면서 실려있던 유리가 깨진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수습 작업 때문에 도로가 통제되며 2시간 가까이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승용차 뒷바퀴가 어그러질 정도로 후면부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인근에 넘어진 화물차에서는 곡물이 잔뜩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전남 나주시 동수동에 있는 도로에서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와 중앙 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강진군 칠량면에선 1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크게 다쳤고 6명은 경상입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직진하던 화물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서울 강동구 도로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앞서가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추돌하고 인근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다가구 주택 창문 사이로 비집고 나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온통 그을린 내부에선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서울 시흥동에 있는 5층짜리 다가구 주택 4층에서 난 불로 20대 여성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삼겹살을 조리하다가 잠이 든 사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 안이 새카맣게 그을렸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민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고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홍콩 H지수 연계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에서 ELS 판매하는 것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출석해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면서 은행에서 ELS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에도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어떤 창고에서 판매하는 게 소비자 보호의 실질에 맞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ELS 사태가 올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옵션 매도가 포함된 구조화된 상품은 PB나 기관 전용으로 팔아야 되고 은행에서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걸 중단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풋옵션 매도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 검사 결과 봐서 필요한 지도 개선 사항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은 사실 이번에 ELS뿐만 아니라 사실 금융투자 상품은 다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자기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한번 봐서 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위험 상품이라 하더라도 상품 구조가 조금 더 심플하면서 고위험인 것들도 있고 구조가 복잡한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의 수를 좀 나눠서 저희가 어떤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창구에서 하는 것들이 소비자 보호의 실질에 맞는 건지 등등을 이번 기회에 고민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홍콩 법원이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인 헝다그룹에 청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빚 청산에 쓸 수 있는 자산이 대부분 중국 본토에 있는 만큼 중국 법원의 인정 여부가 관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2021년 역의 채권이자 지급이 밀리면서 시작된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부도 위기 사태. 2년 넘게 빈사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각지에서 공사는 멈추고 빚은 443조 원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홍콩 고등법원이 헝다가 진 빚을 청산해달라는 채권자들의 청원을 받아들였습니다. 1년 반 동안 청산 심리를 7차례나 미루며 시간을 벌어온 헝다에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결한 겁니다. 헝다 측은 법에 따라 채무 해결에 나서겠다면서도 정상경영 추진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실제 헝다는 법원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청산 가능 자산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홍콩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현물로 빚을 돌려받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永不放弃的努力拼搏，确保完成全年交楼30万套。 이런 가운데 중국의 부실한 자산 운용사 3곳이 국부 펀드에 합병될 계획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금융당국은 공매도에 활용되는 주식 대여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위기가 금융과 주식 시장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실제 홍콩 법원의 청산 결정 직후 헝다 주가는 20% 넘게 폭락하며 거래가 중단됐지만 항생 지수는 되려 소폭 상승했습니다. So it's quite likely that Evergrande will be broken down into a much smaller company if it still survives in the future. So or maybe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for the macroeconomy, but I still think on the corporate level it can be quite painful. 질서 있는 파산이라고 불리는 중국 당국의 각본에 따라 부동산 공룡 헝다 추락의 충격이 얼마나 분산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해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파장이 주목됩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아시아 담당 부회장 성명에서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하는 플랫폼 규제는 큰 결함이 있다며 미국 재계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공정위는 시장을 좌우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나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이란 민병대 공격으로 중동에 주둔하는 미군 3명이 숨진 가운데 미국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과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서 이란을 직접 타격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깜깜이 입원 논란 이후 펜타곤에 처음 출근한 오스틴 국방장관은 요르단에서 미군 3명이 숨진 드론 공격에 분노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방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and I will not tolerate attack on U.S. forces, and we will take all necessary actions to defend the U.S. and our troops. 미 국방부는 이번 공격으로 부상자가 40명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드론 공격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란 지원을 받는 카타이브 헤즈볼라 흔적이 발견됐다며 이란 배후를 확신했습니다. This is an IRGC-backed militia. It has the footprints of Kataib Hezbollah. Iran continues to arm and equip these groups to launch these attacks, and we will certainly hold them responsible. 백악관도 이번 공격에 반드시 대응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 뜻을 거듭 확인하며 반격의 시기와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과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are not looking for a war with Iran. We are not seeking a conflict with the regime in a military way. 이란 정부도 민병대들은 각자 자율적인 결정을 내린다며 미군 기지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을 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군 기지 방공망이 맥없이 뚫린 건 작전에 나갔던 미군 드론이 복귀할 시점에 마침 민병대 드론 공격이 들이닥쳤기 때문이라고 군 당국자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UNRWA 직원들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에 연루됐다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보고서가 나오는 등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보기관 보고서에는 하마스 연계 의혹이 제기된 난민 구호기구 직원이 이스라엘 여성 납치에 가담했다는 내용까지 담겼는데요. 이미 유럽연합 EU는 긴급 감사를 유엔에 요구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UNRWA에 대한 지원 중단 방침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반면 UNRWA는 작은 지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다음 달 말 이후 가자 지구를 포함한 활동 지역 전역에서 모든 구호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지원 중단 결정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YTN 뉴스라이더 정치권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갈등설이 불거졌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엿새 만에 다시 만나 3시간 가까이 오찬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당정이 협력하자고 일단 뜻을 모았는데요.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요일 점심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당 투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했습니다.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지 엿새 만에 재회입니다. 양측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았다는 관측이 여전한 가운데 20년 지기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밝은 표정으로 함께했습니다. 꽉 채운 2시간 식사에 집무실로 옮겨 37분간 티타임까지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당정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주택과 교통 문제부터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 중대재해처벌법의 국회 재협상까지 다양한 민생 현안이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대응이나 김경률 비대위원의 공천 문제 등
갈등의 불씨가 됐던 민감한 화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대신해 브리핑에 나선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로써 당정 갈등이 봉합됐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쨌든 민생 문제를 위해서 당정이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로 오늘 만남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겨울 눈발 속 상징적인 악수에도 냉랭한 기류가 계속되고 있다는 뒷말이 끊이질 않자 이를 불식하기 위해 만남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웃으며 식사하고 밀도 높은 시간을 보냈지만 갈등의 불씨는 건드리지 않은 모양새여서 양측의 미묘한 긴장 관계는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정작 민감한 현안은 언급되지 않으면서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잇따르는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의 총선 출사표에 공천을 둘러싼 잡음 역시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라인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아침부터 당 비대위 회의와 영입인재 환영식을 주재한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마친 뒤엔 당사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비공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민생 현안 말고 당정 갈등의 뇌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공천 관련 논의가 없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신 받았습니다. 어떤 현안이든 수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당정관계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민감한 현안마다 말을 아낀 윤 원내대표는 회동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지 묻자 평소 당정 협의 때와 다르지 않았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김 여사 논란에 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당과 미리 교감하는 자리가 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양측 모두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강조했던 한 위원장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견해차가 여전한 문제는 서로 대화를 피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대통령님과 여당 대표가 오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죠.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누고 오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당정 갈등의 또 다른 불씨인 총선 공천 역시 당이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 공천 신청 접수 첫날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돼 온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의 기존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갑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제 국정 경험과 공적인 네트워크를 살려서 뚝심 있게 일하겠습니다. 해운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의 강세 지역인 영남권에선 용산 참모 출신과 본격적인 경쟁 국면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천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못해요? 공천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걸 갖고 사천이라고 만드는 거는 논란을 만들기 위한 논란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엿새 만에 다시 만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민감한 현안을 두고 대화를 피하는 듯한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공천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현재 당정 관계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나힌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12일 경남 양산의 통도사를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한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공개로 만났다는 가짜뉴스가 퍼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유포자를 경찰에 고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이런 가짜뉴스가 보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이른바 태극기 집회로 불리는 보수단체 집회에도 한동훈 위원장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초 한동훈 위원장 아웃을 외친다고 예고하기도 했는데 실제 집회 규모는 축소됐지만 한 위원장과 김경률 비대위원의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에 대해 적극 조치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것 등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 이후 보수 내부에서도 분열의 움직임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기차 회동 이후 어제 오찬까지 함께하며 관계 회복의 신호를 보내는 만큼 앞으로도 한 위원장에 대한 보수 세력 내부의 공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도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며 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무슨 발언이었는지 들어보시죠.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딥니까? 경마장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젊은 세대에 받아들여질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이 대표가 1000만 노인들을 무임승차를 이용해 경마장에 가서 도박이나 즐기는 것으로 모함했다며 규탄했습니다. 서울시 전체 역 가운데 무임승차가 가장 많은 곳은 종로 3가역이고 경마공원역은 한참 후순위에 있다면서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청년층을 노인층과 갈라치기해서 득을 보겠다는 거라면서 정치권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이런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제도 이렇게 무임승차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얼마 전까지 찍으면 1250원 찍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즘 1400원 찍힙니다. 7월부터는 1550원 찍힙니다. 이게 이 상태로 방치하면은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아마 지금 수송 원가가 2,000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내년쯤 되면은 2,000원 찍힐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이 공약이 논란이 됐습니다. 여자도 경찰이나 소방관이 되려면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노인에 이어서 남녀 갈라치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2030년부터 공개 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여성이 지원을 통해서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남녀 갈라치기 아니냐. 남녀 갈라치기라는 이야기는 이제 제가 무슨 공약을 하든지 간에 약간 반찬처럼 등장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의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에 해당하는지가 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공약 논란이 다른 제3지대 정당과 빅텐트를 치는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제3지대에서는 당명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가 개혁미래당을 창당하겠다고 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즉각 반발했는데요. 신장개업한 중국집 이름이 조금 알려져 간다고 그대로 차용하겠다는 거냐며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개혁미래당 측에서는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일단 가칭으로 지은 거고요. 공모나 의견을 좀 확인해서 당명을 정식 당명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거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왜 개혁신당을 따라하냐. 예. 중국집 신장개업했는데 옆에서 잘 나가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한테 그런 느낌을 줬다면 유감스러운 일인데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별로 선호도가 높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요즘 개혁신당 측의 반응을 볼 때 제3시대 빅텐트에 시큰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떤 반응인지 개혁신당 측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총선 전에 이 빅텐트는 필수라는 데에는 다들 공감대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빅텐트 성사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다들 이렇게들 보는데 그 선거 그 로드맵 창당하고 다시 합당해서 선거를 치르기에는 너무 일정이 나오지 않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 주부터 공관위를 띄우고 비례대표를 받고 심사를 하고 전국을 함께 유권자들을 향해서 정책 홍보를 하고 이게 일정이 쫙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창당 논의를 다시 한다, 합당 논의를 다시 한다,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 현역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에 대한 통보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경선 득표율에서 20에서 30% 감점되는 만큼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 이들이 제3지대 신당으로 향할지 관심입니다. 신당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합류 정도에 따라서 총선에서 받을 순번이 달라지고요. 또 이미 조직력을 갖춘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합류한다면 선거에 미칠 영향도 클 텐데요. 민주당이 내일부터 총선 지역구 예비 후보자 면접을 시작하는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제3지대에 비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총선의 또 하나의 변수죠. 선거제 관련 입장도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계획인데요. 위성정당으로 배수의 진을 친 국민의힘의 결정도 주목됩니다. 박기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월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개임의 룰인 선거제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한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 원내 지도부가 이번 주 안으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지도부는 어떤 특정안을 요구하면서 의원총회에서 추인받는 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당원 투표는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라며 꺼리는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먼저 방침을 정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 경우 소수 정당들과 함께 반윤연대 기치를 내걸 수 있지만 일부 의석수 양보에 위성정당 창당도 불가피합니다. 여당 주장대로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면 대선 공약 불이행에 야권 지지 기반인 시민사회로부터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여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과 지역균형 안배를 거론하며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얼마 전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병립형에 무게를 실었던 이재명 대표와 같은 입장을 피력한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공천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명실상부하게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심사를 할 것입니다. 일찌감치 병립형으로 입장을 정리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제 확정을 미루는 건 국민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행 준연동형은 공수처법 처리가 간절했던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합해 탄생한 산물이라고 비판하며 조속한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장고를 하는 이유가 민의를 선거에 잘 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리 당략과 이해득실 계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여당은 또 현 제도가 유지될 것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 준비를 공식화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크게 3개 세력으로 재편된 제3지대 그룹의 결집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빅텐트 성사 여부에 따라 선거 구도 또한 크게 출렁일 전망인데 그만큼 이번 주 민주당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학생의 집에 있는 휴대전화와 노트북, PC를 확보했고요. 배후나 공범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갔습니다. 중학생인 피해자는 체포된 뒤에 응급 입원 상태로 병원에 있었죠. 72시간이 지나서 보호 입원으로 전환이 됐고요.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배현진 의원은 앞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였다면서 선처는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피의자 가족의 사과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피의자인 10대 A군이 사는 서울 대치동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PC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 남겨진 A군의 행적을 살피고 SNS 등 인터넷 활동 기록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A군에 대한 경찰 조사는 병원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병원 측과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경찰은 이번 상태에서도 조사가 원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 가족이 배 의원에게 사과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A군 부모가 경찰 조사 당시 마주친 배현진 의원실 관계자에게 미안함을 표시했다는 경찰 설명이 발단이었는데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의원실 누구도 사과를 받은 적 없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0대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살인 미수 혐의에다 새롭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 범행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본 것입니다. 60대 남성은 이재명 대표가 종북 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목숨을 빼앗는 게 해결책이라는 신념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연습을 꾸준히 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은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출마가 예상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이며 김 씨의 왜곡된 정치적 신념의 배경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종북 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본 김 씨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 나라가 적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신념을 지닌 거로 조사됐습니다. 또 공인중개사로 일했지만 영업부진과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고 가족과 떨어져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 살던 중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이후에도 이 대표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검찰 조사에서도 범행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무실 근처 나무에 목도리를 걸어두고 준비한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범행 당시에 소지한 이른바 변명문은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재판에서 공개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김 씨의 당적과 신상에 대한 관심도 높았지만 검찰도 정당법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기아 타이거즈 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기는 소식입니다.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입니다. 팬들의 사랑만으로도 차고 넘칠 거라 생각했는데 혹시 밑 빠진 독에 사랑 붙는 꼴이었을까요? 두 사람 기아 타이거즈 후원사인 커피 업체에서 수천에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물론 이들은 대가성이 아니라고 했다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개인 비리 혐의로 프로야구 감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영장 심사는 잠시 후인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야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게 웬 불미스러운 일입니까?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프로야구 최고 인기 구단인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 동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감독은 모두 합쳐 억대에 달하는 뒷돈을, 장 전 단장은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커피 업체는 2022년 8월 기아 타이거즈와 후원사 계약을 맺은 후 홈런존으로 타구를 넘긴 선수에게 현금 200만 원을 주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업체가 후원사로 선정되는 과정에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뒷돈을 받고 개입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장 전 단장이 현재 LG 트윈스 포수인 박동원 선수와 연장계약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장 전 단장은 금품 요구 발언이 농담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구단 측은 용납할 수 없다며 장 전 단장을 해임했고 KBO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장 전 단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장 전 단장뿐 아니라
김 전 감독의 금품 수수 정황까지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 상황이 됐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이런 층간소음으로 이웃지간에 큰 소리가 오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은 뭐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넘어가지만 선을 넘어서 강력 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왕왕 일어납니다. 그제도 그랬습니다. 아랫집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위층에 사는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랫집에 살던 50대 남성은 위층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평소에 현관문을 세게 닫는다, 계단을 시끄럽게 올라갔다, 여러 이유를 들면서 불만을 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웃으로 지낸 시간은 고작 3개월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현관문도 조심히 닫고 살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가해자는 현장에서 도망쳤다가 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검은색 SUV가 도로를 손살같이 내달립니다. 도로를 역주행하다 뒤를 쫓던 경찰차를 정면으로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이 남성은 위층에 사는 중국 국적 30대 여성에게 1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건물 계단과 가까운 쪽에 살던 A씨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문을 살살 닫아라, 조용히 다녀라라고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한 2번 정도 이렇게 스쳐가면서 좀 쿵쿵거리지 마라, 시끄럽다, 그렇게 그냥 서로 스치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청각장애인 커플이 남성 2명에게 장기간 학대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도 청각장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찰은 금품갈취와 폭행, 그리고 성범죄 혐의까지 포착해서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둔 A씨는 딸이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딸은 얼굴과 팔, 옆구리 등 몸 여기저기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딸은 A씨에게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청각장애인 남성 2명이 자신과 남자친구를 수시로 때렸다고 했습니다. 잠을 안 재우거나 무릎을 꿇고 무거운 물건을 들게 하는 등 학대를 당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떠넘기고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해 팔아치우는 등 5천만 원 넘게 갈취했고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11월 7일인가 혼인신고가 돼 있더라고요. 신혼, 대출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하려고 한 거 아닌가 언뜻 들더라고요.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가해자들이 딸과 딸 남자친구를 장기간 학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도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들 회유와 협박에 고소를 취하했는데 범행이 다시 이어졌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너무 무서워 저항할 수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나이에 비해 인지능력이나 사회성이 많이 부족해 조만간 지적장애 진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들에게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 4시인가 5시쯤에 걔네들 자는 틈을 타서 도망쳐 나왔대요. 걔네들이 택시 타고 와서 기다렸다가 도로 잡아간 상황. 경찰은 폭행과 갈취 혐의로 가해자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성범죄까지 저지른 정황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무인 점포에서 여성 2명이 30만 원어치에 달하는 과자와 음료수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다른 손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10분 넘게 점포를 누빈 여성들, 가득 채운 봉지 5개를 들고 유유히 사라졌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앳돼 보이는 여성 2명이 무인 점포로 들어섭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과자를 하나둘 집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에는 바구니를 꺼내 드는데요. 바구니를 준비한 뒤로는 고르는 속도가 더 빨라지네요. 하나하나 꺼내기 답답했는지 진열된 상자를 통째로 빼내기도 합니다. 다른 손님들이 들어와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 여성들은 중간중간 웃으면서 장난까지 치는데요. 아이스크림에 음료수까지 내키는 대로 담은 결과 바구니 2개가 넘쳐서 아이스크림 냉동고 위까지 채워졌습니다. 이제 비닐봉지에 나눠 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계산대로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차분히 바구니를 비웁니다. 얼마나 많은지 물건을 담는 데만 2분이나 걸립니다. 그리고는 유유히 봉지 5개를 들고 빠져나갑니다. 군대에서 보면은 몰래 계산을 한다거나 멈칫멈칫하는데 나이 어린 친구들이 범행 수법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가져가고 기존에 있는 것들 다 어지럽혀 놓고 막 히히대고 웃고 춤추고 그냥 담아서 나가는 거 보고 너무 좀 황당했었어요. 무인 점포 쇼핑에 걸린 시간은 10분 남짓. 과자와 초콜릿, 음료수, 아이스크림까지 30만 원어치를 훔쳐간 것으로 피해 점주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카카오의 공식 가상자산 거래소를 연다면서 직원인 척 가짜 코인을 팔고 돈만 챙기는 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요. 카카오 측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카카오 직원으로 보이는 명함이 SNS 프로필 사진에 올라와 있습니다. 명함에 적힌 회사 주소도 실제 본사 위치와 똑같습니다. 자신을 카카오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 남성. 비밀을 이야기해주는 듯 다음 달 말부터 카카오 공식 가상자산 거래소를 열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빗썸에만 있는 종목이 있고 코인원에만 있는 종목이 있고 업비트에만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클립거래소는 그거 다 취급할 겁니다. 그 승인도 다 났고요. 한국에 있는 현물거래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게 오픈이 될 거예요. 이 남성은 카카오 본사의 목표가 기존 거래소의 고객을 빼앗는 것이라며 서둘러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식으로 문을 열기 전 계약한 고객에게만 코인 할인 혜택이나 무료 코인을 준다는 겁니다. 카카오톡에서 실제 제공되고 있는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클립으로 코인을 보내준다는 말에 피해자들은 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저희가 넣어놓은 카카오 본사에서 만들어놓은 클립으로 진행을 하신 겁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된다 그러잖아요. 이거 다 나와요. 카카오 망합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칭범들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미리 홍보한 코인을 보내줬는데 이 역시 실제와 비슷하게 만든 가짜였습니다. 해당 코인은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현재 카카오 지갑에서 차단된 상태입니다. 리플 모양 그대로 두고 뭐 다른 거 없으니까 진짜 리플인가 보다. 그런데 또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이건 스캠이나 미싱일 가능성이 있다고 또 이제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캡처해서 이제 그 사기꾼한테 보내주니까 그 뒤로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서울, 강남, 충북, 음성 등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체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의 계열사 그라운드X는 자사 직원을 사칭해 가상자산 구매를 유도하는 코인 스캠이 기승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어떤 경우에도 직접 가상자산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본사 사칭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겨울철 대표 과일하면 단연 새콤달콤 감귤이죠. 이불 속에서 손이 노랗게 변할 정도로 귤을 까먹던 기억, 이제는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박스째 사두고 먹었는데 이제 비싸서 망설이게 되거든요. 감귤 가격이 27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오른 건지 그래픽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어제인 29일 기준으로 감귤 10개의 소매 가격은 5,327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개에 530원이 조금 넘는다는 소리입니다. 이 소매 가격은 전국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가격을 조사해서 평균을 낸 값인데요. 가장 비싸게 파는 곳은 감귤 10개 가격이 7,480원이었습니다. 1,000원으로는 감귤 2개도 못 사 먹겠네요. 자, 최근 5년치 평균값을 비교하면 급등세는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5년치 평균 가격은 2,974원으로 무려 79.1%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감귤이 금귤이 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감귤은 왜 금귤이 됐을까요? 일단 작황 부진이 이유는 아닙니다. 감귤 작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과나 배, 딸기 같은 다른 제철 과일 가격이 오른 탓에 감귤의 수요가 몰리면서 덩달아 가격도 오른 겁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지난해 탄저병과 태풍, 이상기후로 재배 농가의 생산량이 감소했죠. 저장 과일 양도 줄어들었고 올해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과일값의 고공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젠 과일 하나도 큰맘 먹고 사야겠네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야,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난 부럽지가 않아. 한 올도 부럽지가 않아. 어?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천만 원... 세상엔 탈모인 사람과 탈모 예정인 사람만 있다. 탈모 인구 1000만 시대라는데 이 연구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뉴스라이더는 궁금하면 꼭 합니다. 머리카락 성장 유도 방법을 찾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화제가 된 연구진 직접 모셨습니다. 권호상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제작진이 역대급으로 최고의 관심을 보였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탈모에 관심이 있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우선 저희가 그 탈모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머리카락이라는 게 빠지고 나고 이게 보통인 거잖아요. 탈모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탈모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모발 개수가 한 10만 개 정도 됩니다. 예. 10만 개 중에서 한 9만 개 정도, 90%가 이제 자라고 있고 성장기고 한 1만 개 정도가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1만 개 중에 1%,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개 정도가 탈락하고 예. 새로운 모낭이 이제 성장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100개 이상이 빠지게 되면 탈모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많은 탈모증은 안드로겐 유전성 탈모증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남성형 탈모하고 여성형 탈모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탈모증 전체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남성형 탈모 기준은 해밀턴 노르드 기준이라고 따로 있고요. 여성형 탈모는 이제 그 노르드 루드비히 분류가 따로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 머리카락 귀를 양쪽에 있는 이 선하고 이제 M자로 말발굽 형태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게 한 2cm 이내로 좁혀지면 확실하게 탈모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죠. 남자들은.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와서 정리를 하면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가 있는데 여기 그렇습니다. 그 주변머리라고 하죠. 이쪽 머리. 그 M자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남자들이 M자 올라가게 되는데 요 M자로 올라가는 요 깊이 파고드는 게 귀를 잇는 선보다 한 2cm 이내로 좁혀지면 쑥 올라가게 되면 확실하게 탈모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2cm거든요. 2cm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탈모는 한 번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는 건가요? 탈모 자체가 나이가 드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일생을 계속 나이가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젊어질 수 없기 때문에 탈모 자체는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드는 현상이고 한번 시작하게 되면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찍부터 관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일찍부터 관리를 하게 되면 60대가 돼도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는 일찍부터 관리 시작했기 때문에 젊으신 거라서 가능하면 조기에부터 시작을 하시면
잘 유지하실 수 있으신 거죠. 아, 그러니까 일찍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탈모를 늦출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잘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실제로 병원에 가지 않고 네. 내가 탈모가 의심이 된다. 네. 뭐 아까 그 1% 말씀하셔서 네. 하루에 한 머리카락이 100개 100가닥 정도. 정도가 네, 빠지는 네. 것 같다 싶으면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게 좋은 겁니까? 가능하면 일찍 오시는 게 좋죠. 가능하면 예, 일찍 가는 게 네. 치료를 빨리 받는 게 좋겠네요. 네. 예. 그 아까 그 탈모가 이제 주로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노화가 원인이라는 네. 말씀해 주셨고 네.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유전적인 요인인 건가요? 그게 가장 크죠. 예, 가장 성별로도. 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모는 왜 생기느냐 이렇게 하면 세 가지 원인이라고 예, 하거든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족력, 타고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이 부모님을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타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 나이가 드는 현상입니다. 예. 나이가 드는 현상이고, 세 번째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종류가 있고,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있고, DHS라는 것도 있고,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있는데 이제 탈모를 유발하는 거는 DHT,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을 하는 게 이제 탈모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거는 바꿀 수가 없고, 나이가 드는 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네. 유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이제 DHT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지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보통 탈모 치료를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호르몬과 관련된 그 약물 치료나 뭐 다른 치료를 받으시는 건가요? 아, 그래서 이제 탈모를 치료한다는 거는 예. 결국 나이가 드는 현상이고 항노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약물 치료도 이제 필요하죠. 약물 치료 필요한데 예. 그 외에 이제 항노화와 관련된 건 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유산소 운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식단 관리도 하고 예. 그런 것들 다 관리를 해줌으로써 더욱 젊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예. 교수님도 혹시 탈모 고민이 있으세요? 아, 저희 집도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탈모가 심하기 때문에 아. 예, 저도 이제 탈모 약 먹고 있습니다. 예. 혹시 연구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교수님의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아, 물론 이제 고민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워낙 탈모 자체가 이제 저희 노화 연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항노화 연구의 일단으로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네. 드린 이유가 사실 저도 탈모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송하기 때문에 드라이도 네. 많이 하고 스프레이 네. 같은 제품도 많이 뿌리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좀 유독 많이 빠지는 편인데 네. 이건 노화라기보다는 스트레스성이나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스스로 믿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위를 보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분들도 많아서 네. 스트레스성 탈모라는 용어도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치료가 또 되는 겁니까? 스트레스성 탈모라고 이야기를 이제 그런 병명 자체는 없지만 예. 스트레스 자체가 여러 가지 탈모증의 악화 요인이 되는 거죠.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예. 그 외에 수면 역시 상당한 탈모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수면이 불규칙한다든지 요즘 최근에 보면 굉장히 좀 수면이 불규칙한 사람도 많고 늦게 자는 친구들도 많고 예. 그다음에 수면이 자꾸 군절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 머리카락이 이제 자라고 빠지고 하는 것은 성장기가 있고 휴지기가 쉬고 있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기에 이제 수면을 취하고 충분한 시간을 이제 수면을 시간 갖고 이런 것들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일단 스트레스 자체가 이제 탈모를 자꾸 휴지기로 쉬게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지기로 들어가는 비율이 늘어난 거죠. 예. 휴지기 보통 10% 이하하는데 그래서 성장기가 이제 9대 1이 아니라 이제 8대 2, 어떤 심한 사람들은 5대 5일 때면 50%가 쉬고 있는 모낭입니다. 그러면 예. 그 중에 1% 빠진다 치면 하루에 500개가 빠지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머리카락이 빠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적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렇군요. 네. 이러저러해서 머리카락 빠지는 걸로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 뭐 탈모 인구 1000만 시대라는 말이 네. 나올 정도로 네.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뭐 요인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혹시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채식 위주로 하던 민족이죠. 그런데 예. 최근 들어서 이제 한 서구화되면서 굉장히 지방 섭취량이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고지방 식단이 탈모를 더 가속화시키는 건 상당히 잘 알려져 있고 특히 어느 연구를 가든지 항상 이제 탈모를 관리하는 것은 흡연하고 과체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만 인구들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이제 상당히 식단을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밥이라든지 뭐 면, 빵, 떡 다 탄수화물 베이스인데 탄수화물이 상당히 비중이 늘게 되면 결국 그게 이제 지방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지방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방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결국 모낭에 지방이 끼는 거죠. 예. 그 모낭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이제 이 머리카락의 능력이 떨어지는 이렇게 맞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예. 그 운동량이 이제 좀 상당히 부족하죠 사실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 때 너무 운동량이 적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남성들도 젊은 친구들도 이제 탈모 인구가 늘고 있지만 10대, 20대의 이 젊은 여성들이 탈모가 굉장히 늘고 있는 게 그게 조금 호르몬의 균형이 맞지 않는 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탈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도 영향이 미칩니까? 음주 역시 음주의 양하고 예. 탈모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비만처럼 네. 현대인의 어떤 고질적인 고민거리 혹은 질병이 네.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연구를 이제 좀 짚어볼게요. 휴지기 상태라는 그 용어를 계속 쓰시는데 네. 교수님이 이끄시는 연구팀이 연구한 게 휴지기 상태의 모낭을 성장기로 바꾸는 새로운 네. 방법을 찾았다라고 제가 딱 요것만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원리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머리카락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좀 아프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이어트를 조금 과하게 하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죠. 예. 그만큼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휴지기 머리카락이 쉬고 있는 상태, 뿌리는 있지만 쉬고 있는 상태에서 머리카락 만드는 상태로 넘어갈 때 예. 보통 에너지를 이제 2배에서 3배 정도를 씁니다. 그런데 이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미토콘드리아를 하는 부분이고 예.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에너지 대사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그 효소가 ALDH2라고 하는 이제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입니다. 예. 그 효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이 에너지를 적어도 2배에서 한 3배 정도 더 만들 수 있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쉬고 있는 모낭들을 성장기로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낭으로 이제 전환시킬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발견을 했고 적어도 이제 2배 이상 이제 이 머리카락을 성장기 돌리게 되었고 성장기의 길이를 길게 함으로써 이제 더 머리카락이 길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2배 이상. 그러면은 네. 어떻게 탈모 인구에 희망이 되는 소식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상용화 되기까지는 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예, 저희가 이제 이 합성을 하는 그런 이제 팀하고 그다음에 약대 교수 팀하고 같이 이제 지금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후원 물질을 지금 스크리닝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3년 내지 5년 전 사이에 상용화를 시킬 거라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루빨리 받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몇 가지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최대한 OX 정도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탈모약을 지금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탈모약에 대해서는 부작용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성욕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특정 성별이 만지면 안 된다든지 이런 속설이 좀 많아서 탈모약 복용과 관련한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먹는 게 좋습니까? 남성형 탈모에 사용하는 약들은 오알파 반응효소 억제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략적으로 한 1% 정도가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약간 피로감이 있다든지 약간 성욕감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이제 먹다 보면 이제 그런 증상이 대략 한두 달 사이에 증상이 있다가 대부분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가임기 여성들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가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임신 중에 태아한테 영향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적어도 임신을 문제가 없는 40대 이상의 이제 아니면 이제 그 폐경 이후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런 약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교수님 모신다고 하니까 그 뉴스라이더 제작진 중에 탈모로 고민하다가 이 고민 때문에 더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PD가 있어서 그 모든 공통된 고민이어서 그 짧게 한 5가지 정도만 질문 드릴게요. OX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머리 감기 횟수와 관련해서 하루에 한 번 혹은 2번 어떤 게 더 탈모에 효과적입니까? 탈모 예방에? 그 개인차가 좀 있는데 이게 피지 분비가 많은 사람들은 하루 2번 특히 사춘기 때 이럴 때 감게 되는 것이고 나이가 들수록 40대 이상에서는 상당히 이제 두피가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 머리 감으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본인의 이제 생활 습관이라든지 두피의 이 피지 정도 그런 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건조한 건 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 3, 4회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성이신 분들은 모낭에 최대한 기름기가 끼지 않게 하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온도와 관련해서 찬물,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 있는데 어떤 온도로 하는 게 좋습니까? 그 찬물로 머리 감게 되면 모낭을 자극하는 효과는 확실히 있고요. 그런데 다만 찬물로 머리 감게 되면 피지를 청결하게 하기 중요한데 그만큼 조금 머리에 이제 피지라든지 기름기를 제거하는 데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 정도로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보통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모낭에서
평생 나올 수 있는 그 머리카락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설도 있어서요. 예,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뽑지 않고 자르는 게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뭐 네. 탈모 예방 샴푸, 뭐 트리트먼트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 네. 쓰는 게 도움이 됩니까? 그런 효과는 세포 수준에서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런 성분들이 자 우리가 머리 감는 것을 해보면 네. 이제 거품 낸 다음에 바로 씻어내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유효한 좋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그게 다 씻겨 나갑니다. 그래서 안성보다 확실히 좋긴 한데 예. 그게 약만큼 효과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보여적으로 사용한 정도로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끝까지 이제 잘 네. 헹구는 것도 중요할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검은 콩, 검은 깨 먹는 거 효과 좋습니까? 검은 콩이나 검은 깨에 이제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항산화 성분이 많은 그런 이제 항노 관련된 것들은 예. 이제 그리고 이제 균형 잡힌 식단을 하는 것은 좋다고 이야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골고루 영양가 있게 채식 위주로 좀 잘 챙겨 드시면 네, 머리카락 탈모 예, 예방에도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연구 결과도 잘 들었고 연구도 수월히 진행이 돼서 저희가 상용화까지 또 기다리고 좋은 소식 또 네. 저희가 뉴스라이더에서 전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호상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우리 대표팀은 수비뿐 아니라 공격에서도 문제를 보였죠. 우리나라는 8골을 넣었지만 공격이 쉽사리 풀리지 않는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는 지면 끝나는 토너먼트가 시작됩니다. 결국 골을 넣어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의 중요성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아시아 축구연맹은 16강 경기 중에 가장 빅매치로 한국과 사우디전을 선정했는데요. 관전 포인트를 설명하며 창의성의 왕들로 이강인 선수와 이재성 선수를 지목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뛰며 가장 많은 공격 기회를 창출한 선수로 꼽은 건데요. 그만큼 두 선수의 활약이 좋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강인 선수와 이재성 선수가 만든 기회는 모두 17개인데요. 그런데 두 선수의 어시스트 수는 단 1개입니다. 많은 찬스를 만들었지만 공격진이 잘 살리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현재 우리나라는 이강인 선수가 3골, 손흥민 선수가 2골을 기록하고 있지만 골 찬스 대비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조별리그 3경기 동안 페널티킥 1골만에 실점하며 질식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방패를 뚫어내려면 공격이 살아나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제는 지는 순간 짐을 싸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의 방패를 뚫기 위해 우리의 공격진이 더 날카롭고 빠르게 움직여야 승산이 있겠죠. 꼭 사우디의 방패를 뚫고 8강으로 향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 농업 정책에 반발해 트랙터 시위를 벌여온 농민들이 수도 파리 봉쇄에 나섰습니다. 정부 측은 만일에 대비해 보안군과 장갑차까지 동원했습니다. 서범국 기자입니다. 파리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농민들의 트랙터로 꽉 막혔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집채만한 집더미로 국도까지 봉쇄했습니다. 환경 규제와 저렴한 수입 농산물 유입 등 정부의 농업 정책에 반대 2주째 시위 중인 프랑스 농민 연맹이 파리 외곽을 포위하는 방식으로 실력 행사의 강도를 높인 겁니다. 프랑스 정부가 문제가 됐던 농업용 경유 과세 조치를 철회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120여 가지 요구 사항 중 일부만 관철됐다며 화난 농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On a décidé de bloquer l'autoroute A1 ici en attendant les nouvelles décisions du Premier ministre. Donc on y met un petit peu la pression, quoi. 프랑스 정부는 보안군을 투입해 농민들의 진입 목표인 파리 근교 럼지스 도매시장과 공항 봉쇄 저지에 나섰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병력 15,000명과 무장 장갑차까지 동원한 가운데 아탈 총리에 이어 마크롱 대통령도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a fait savoir que de nouvelles mesures seront prises dès demain.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quant à lui, abordera le sujet lors du Conseil européen qui se tiendra ce jeudi.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도 정책 전환을 주장하는 농민들의 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프랑스 농민들은 요구사항을 정부가 문서로 확인해 줄 때까지 무기한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긴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오는 3월에 치러지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푸틴 대통령이 후보로 공식 등록했습니다. 올해 71살인 푸틴 대통령은 지지율이 80%에 이르기 때문에 당선이 확실한데요. 선거에 이기면 2030년까지 집권할 수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오는 3월 15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푸틴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Кто за? Кто против? Кто воздержался? Принято единогласно. 푸틴 대통령은 지난 22일 유권자 31만 5천 명의 지지 서명을 냈습니다. 러시아에서 무소속 후보가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전국 40개 지역에서 30만 명 이상 31만 5천 명 이하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만장일치로 등록이 확정된 뒤 푸틴 대통령 선거본부에 인증서가 교부됐습니다. Конечно, большая честь получить, а затем передать удостоверение кандидата в президен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у Владимировичу. 러시아 선관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후보 명단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 출마할 후보가 33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자유민주당과 공산당 등은 이미 후보를 확정해 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80%에 이르고 있어서 당선은 확실하다는 게 대체적 예측입니다. 지난 2000년 선거에서 첫 승리를 거둔 푸틴 대통령은 총리를 맡았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를 빼고 4번의 대선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또다시 당선되면 오는 2030년까지 권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YTN 뉴스라이더는 여야 정치인들을 차례로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수원정에 출사표를 던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수원정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셨으니까 요즘 지역구 돌아다니시면서 한창 인사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뭐 호의적인 사람들이 한둘 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좀 가져보면서 뭐 상당히 이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빙하에 헤딩하는 기분이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초기에는 이제 언론에 뭐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일종의 뭐 저항 비슷한 걸 제가 사실 좀 느꼈었어요. 그런 연휴에는 연구실로 배달, 뭐 본인이 직접 넣은 것 같은데 그런 협박 쪽지도 일조했고 여러 사람들이 제 수원 출마에 대하여 굉장히 좀 그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는 좀 이렇게 오히려 좀 이렇게 공격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잘한 선택일까? 나는 25년 동안 내가 수원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다고 수원을 잘 아니까 난 수원에서 출마한다고 얘기했는데 지역의 분위기는 영 내 생각과는 딴판이구나 이런 생각을 초기에는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그 생각이 뭐 180도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한 120도 정도는 변했습니다. 네, 상당히 변화를 열망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에게 명확하게 입장을 제시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지금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뭐 무엇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지 상당 부분 파악이 될 정도로 굉장히 여러와 같은 그런 변화의 의지들을 갖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내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원 방문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저희의 이제 변화의 핵심이 사실은 지금 수원의 산업이 다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경제가 거의 망가졌다시피 했습니다. 뭐 재정 자립도 50이 안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그 영광 삼성전자의 본사가 수원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본사만 있을 뿐 거의 껍데기가 됐거든요. 대신에 이제 모든 산업들은 인근 지역으로 다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이나 또는 이제 용인을 보면 거의 다 뭐 반도체 클러스터는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평택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비대위원장께서 수원의 부활을 노린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박문규 장관도 이제 뭐 출마를 선언하시고 제 옆
지역구입니다. 병이고요. 그리고 제가 정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을 통하여 수원에 이제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트시겠다. 그것을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수원을 오시기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네. 수원이 5개 지역구가 네, 있죠? 그렇습니다. 예, 네.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으로 있는 곳 아닙니까? 네, 뭐 모두 민주당 의원이 현재 현역일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현역이었고요. 그 전에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 지역이었고 더군다나 도지사도 이제 도청이 수원에 있는데 도지사도 민주당이고 수원시장도 민주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쪽지의 내용도 그런 거였습니다. 전국에서 유례 없이 도지사, 수원시장 5명의 국회의원까지 전부 민주당인데 네가 거기서 빨간 옷을 입고 지금 거기를 지금 출마를 하겠다는 게 이게 적절한 일이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라. 출마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면서 사지로 들어가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쪽지의 내용이 있었어요. 예. 그만큼 수원은 명확하게 한 색깔의 정치 세력으로 지금 다 독점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테러가 공격하는 있죠. 네, 테러 네, 사건들이 네, 잇따라서 네, 일어나고 네, 있는데 네. 이런 쪽지를 받으셨을 때는 좀 어떤 심정이셨어요? 처음에는 그 쪽지를 이제 제가 뭐 범죄 심리를 25년 동안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냥 좀 외면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구체적으로 테러 피해자가 되시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 테러를 한 자가 15살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미성년자가 배현진 의원의 뭐 어떤 일거수일투족 알 길이 없는데 그럼 이 친구가 배현진 의원이 가시는 미용실의 위치나 시간대를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느냐 하는 게 사실은 저에게는 이게 온라인이구나. 커뮤니티나 게시판에서 지금 목표물이 되는 사람들의 일상을 공유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공격의 어떤 뭐 어떻게 보면은 촉매처럼 이렇게 활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받았던 그 쪽지도 결국에는 제 동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제 연구실이 도대체 그 넓은 경기대학교에서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공론화를 해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위협의 대상이 돼가지고 선거운동은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범죄 심리학자로서는 외면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정치인 이수정으로서는 이거를 사실은 그냥 외면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혐오 정치는 이젠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내용을 올린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저 쪽지가 교수님 그 연구실 앞에 끼워져 있었던 그 협박 내용이 담긴 쪽지라는 거죠. 저게 출마 선언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쪽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국민의힘으로 왜 출마하느냐 그러면서 사지로 간다 이런 이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경계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여하튼 아직 제가 무슨 공격을 당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쪽지만으로는 사실은 뭐 수사를 의뢰를 할까도 생각해 봤으나 아직 무슨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사실은 스토킹이 진행된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냥 일단은 덮어놓고 지나갔던 거죠. 네. 그런데 최근에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이거 공론화해야겠다 생각하셔가지고 SNS에 올리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이어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피습 사건까지 이뤄진 그런 상황인데. 인터넷에서 정치인들의 이런 피습 사건에 테러 사건에 호응하거나 뭐 환호하거나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일부 커뮤니티나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지금 서로 막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마치 영웅 심리처럼 서로 공유가 되기도 하고 지금 이 15살짜리 저 이제 청소년은 배현진 의원에게는 정치 테러를 했지만 그 전에 경복궁에 낙서 테러를 한 사람 재판정까지 이 사람이 찾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지금 법정에서 나오는 지금 구속된 피의자의 면전에다가 자기 지갑을 던지는 영상까지 지금 이게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남들 앞에 어텐션을 끌기 위한 갖은 영웅적인 행위들을 다 하는 연장선상에서 심지어 목표물을 배현진 의원까지 이제 삼은 게 아니냐. 뭐 물론 뭐 일부 이제 네티즌들은 민주당 지지자다. 또 뭐
또 그 전 이제 이재명 그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이제 이유라기보다 뭐 열성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테러리스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 모두 사실은 이 피의자들은 굉장히 개인적인 특이성이 틀림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이제 성인 테러리스트의 경우에는 사실은 확신범에 가까운 거고 성인의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유달리 온라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게시판이나 또는 뭐 무슨 포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커뮤니티 등에서 정치인을 이렇게 막 공격을 하자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만일 조성이 되고 있으면은 예. 이건 희생양이 한 명으로 끝나지 않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이버 경찰 뭐 수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온라인 감시를 4월 10일 이전까지는 좀 철저히 그 전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이런 것들 좀 감시를 해주시지 않으면은 예. 그러면은 또 다른 희생양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공론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예. 당정에서도 관련해서 어제 대책 논의를 했잖아요. 네. 주요 인사 신변보호 강화 TF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범죄 심리학 전문가로 오랜 기간 활동하셨으니까 좀 구상하신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주요 인사에 해당할지 안 할지 주요 인사 아닌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냥 후보자 수많은 후보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또 정치인분들 모든 정치인분들이 사실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 신변은 제 신변 보호는 제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위험을 예견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실제로 묻지마 그 폭행 네. 그 이제 왜 누구를 이제 테러하겠다라고 시도 글을 올린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온라인에 막 우후죽순 이렇게 이제 테러 예비글 같은 게 막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확 줄어들기도 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이버 수사가 집중되면서 이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장난글처럼 올리던 청소년들이 야 이러다가 내가 수백만 원에 뭐 경찰을 동원한 데 대한 뭐 인당 무슨 뭐 하루 종일 무슨 당일 무슨 인건비까지 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경계심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런 테러 예비글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대안이 없는 게 아니다. 대안을 좀 모색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대안이 제대로 마련되기를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다른 현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하면은 당정 사이에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갈등 상황에 직면했었는데 뭐 기차 회동에 이어서 어제는 오찬을 또 함께하면서 이 갈등을 풀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갈등이 좀 풀린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은 완전히 풀렸는지는 제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저께 보여주신 그런 영상으로 봤을 때 야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있어요. 저도 매우 조마조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행이다. 뭐 최소한 4월 10일까지는 비대위원회가 별다른 변동 없이 그대로 그 조직이 운영되겠구나. 결국은 이제 그 조직의 안정성이 있어야 저희 같은 후보들은 사실 무엇이라도 좀 지원 사격을 받고 싶은데 어디다가 호소를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위원회가 그대로 집행부가 그대로 유지돼야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로 뭘 좀 해주세요. 플랜카드를 좀 붙이게 해주세요라도 부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해체가 되면 사실 선거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어떤 공고한 선거 대책에 비하여 국민의힘은 뭐 열의는 틀림이 없는데 지금 조직까지 흔들리는 건 사실은 후보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한 얘기다. 다행이다.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그저께 보여주신 모습만으로도 저희는 지금 뭐 현장에서 지역구에서 열심히 뛸 의지를 다시 회복하는데 현저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치 신인으로서 아주 실질적인 부분에서 무례하셨던 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제 회동에서도 예민한 부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과의 대담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아마 그런 의견에 그 설득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저는 애시당초에 이제 본인이 직접
의견 표명을 해주기를 희망한 사람이었으나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뭐 너무 힘든 점이 많이 있으실 걸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근거 없는 음모론에 너무 오랫동안 시달리셨잖아요. 사실은 뭐 지금 뭐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줄리라는 얘기도 이게 그냥 그렇게 막 너무 심화가 돼가지고 사실관계도 하나도 확인 안 되는 거를 그렇게 여성을 비하하고 음모론에 여성성을 이용하는 그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비난에 그대로 노출이 됐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음모론의 피해자가 또다시 이 수많은 카메라 앞에 나서서 국민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는 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극도의 공포가 유발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예. 과연 지금 이 사건이 그 정도로 입장 표명을 해야 될 사건이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그전에는 잘 모르던 내용들을 점점 알게 된 내용이 이 선물을 준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선물을 준 사람이 북한을 몇십 번이나 갔다 온 사실은 아주 정치적 색채가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자가 결국은 판원 함정에 일종의 덫에 걸린 그런 모양새인데 그러면 그럴 경우에 덫에 걸린 뭐 사람에게 또는 뭐 하여튼 동물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게 적당하냐 하는 부분에서 좀 제가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분의 입장에 대해서 좀 잘 알지를 못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선물을 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의 정말 좀 문제 소지가 대단히 많은 사람이구나. 더군다나 이제 배후의 세력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배후의 세력이 지금 영부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함정을 파고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도대체가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 영상을 지금 또 발리는 거는 더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죠. 도대체 이게 과연 언론사에서 하는 취재의 뭐 어떤 어떻게 보면은 지침에 부합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배후에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예. 지금 일단은 대통령의 해명을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상당 부분 입장이 좀 바뀐 상황입니다.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네. 나서 그다음에 대응을 해도 하나 늦지 아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공작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나서서 지금 사과를 하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이제 사과 한마디가 범인들 속에서는 이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제 예. 기준으로 보면 그냥 사과하고 물건 돌려주고 치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 모든 시나리오가 그런 일이 다 전부 공작에 의해서 일어나고 심지어는 북한에 몇십 번을 갔다 온 사람에 의해서 결국 발생을 하여 덫에 걸린 사람이 영상이 유포되는 지경에 이른 거면 사실은 2차 피해, 3차 피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게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심지어는 들 지경이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하면 그걸 먼저 들어보는 게 네, 그걸 먼저 들어보고 필요하다.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몰카 정치 공작이다. 이런 입장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또 강조를 해서요. 네. 이건 어떤 방안을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눈높이가 아까 제가 얘기한 제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제 얘기했던 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경위 설명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경위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어떻게 여론이 형성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서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섣불리 사과를 했다가 또 줄리설 같은 게 또 터지면은 그 다음에는 정치는 이제 총선은 너무 나쁜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 보자가 우선입니다. 네. 워낙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신 발언을 해오신 분이어가지고 네. 입장이 이제 바뀌신 부분에 대해서 왜 바뀌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 얘기를 듣기 전에는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싸고 좀 갈등을 빚는 그 상황에 영향을 받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아니요, 저 뭐 영향 받을 거 하나 없고요. 이미 저는 출마를 선언했고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고 여전히 제 소신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은 적이 많아서 그게 사실은 2차 피해인 것이고 그래서 좀 경위를 듣자, 정확한 걸 좀 알아보자 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정 사이의 갈등이 불거진 과정에서 네, 네.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네. 이런 얘기가 또 전해지면서 네, 네, 요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 얘기도 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했다. 네, 그래서 네, 네. 경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걸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증거가 분명하면 고발하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증거가 있는가요? 네, 비서실장이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라는 사실관계 말고 저도 소문은 들었는데 소문으로 고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예. 민주당이라고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알 길이 없으나 예. 증거가 있으면 고발을 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지역구에서 그 유권자분들 만나서 악수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즘에 요거 테러 정치인들 상대로 한 테러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이 부분에서도 조금 불편함을 느끼시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근력이 떨어지잖아요. 방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염려가 돼서 좀 이렇게 소극적인 대응을 하게 됩니다. 악수를 하거나 네, 이렇게 신체적 인사할 때? 접촉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변에 보좌진들이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악수를 못 하시냐? 왜 이렇게 밀착을 안 하냐? 그런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안심하고 선거운동할 수 있는 대책도 하루빨리 마련돼야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 정예 출사표를 던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습니다. 다만 추위가 풀리자 곧바로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6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의 2~3배가량이 짙어져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먼지와 안개가 뒤엉키며 시야도 무척 답답합니다.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교통안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기 정체로 중서부와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서와 경북지방의 공기도 점차 탁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공기는 답답하지만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현재 강원과 경북 북동 산간에만 한파특보가 남아있을 뿐 낮 동안 서울이 7도, 부산 11도까지 오르는 등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후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 사이에는 충청 이남 지방으로 확대하겠고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30mm, 충청과 남부에도 5에서 10mm의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남은 한 주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